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효은, 신민영입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큰 폭의 하락세는 아니지만 0.2에서 0.5%의 하락세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파는 것도 문제입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에서 모두 다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모두 다 매도 포지션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좀 내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와 같은 기업들 대체적으로 파란불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전통적으로 약세를 보인다는 9월 시장에 대한 우려감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거래 대금이 쪼그라든 가운데 주도주가 부재한 상황인데요. 시장에서는 그때그때 낙폭 과대주로 수급이 쏠리는 현상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에 대응하시기가 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현재의 숨고르기 장세에서 우리가 어떻게 똘똘하게 현명하게 이 장세를 이용해 볼 수 있을지는 저희와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시그널 먼저 최윤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이번 주 들어서 시장이 어렵습니다. 사실 시장이 잘 갈 때도 어려웠는데 이렇게 잘 안 가는 시장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많은 증권사에서는 지금은 현금 챙길 때다, 유동성 비중 늘려라 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시장이 왜 상반기와 이렇게 분위기가 달라졌는지 그 이유들 오늘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최근 시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소폭 오르면서 1,34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다만 상반기와 비교를 해보자면은 가장 크게 변화한 부분이 외환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노란색 차트가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인데 최근 상반기에는 1,400원대까지 바짝 다가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1,330원대까지 그 하단을 계속해서 낮추고 있는 과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반기와 비교를 해보자면은 수출주가 굉장히 잘 나갔습니다.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올라가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이 수출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돈이 이전보다 많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아주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분위기가 하반기 들어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를 할 테고 이에 따라서 달러에 대한 매수 흐름이 이전보다는 약해질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나왔는데요. 이에 따라서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 함께 내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수입 물가는 내려가겠지만은 수출 물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함께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반기까지 강력한 흐름을 보였던 수출주들이 최근 들어서 하락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한국 증시가 다른 증시 대비해서 더 크게 내리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내려가기 때문이고 수출 기업의 이익이 훼손될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최근 들어서는 성장주 기업이 약진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금융사, 지주사, 통신업종 등 밸류업 기업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실적 부분은 어떨까요? 컨센서스가 존재하는 412개 기업을 기준으로 했을 때 3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77조 원을 현재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만 보면 좋습니다. 지난해 대비해서 무려 54% 넘게 증가한 수치인데요. 그런데 3분기에는 늘 4분기를 보기 마련입니다. 4분기의 실적 추정치가 계속해서 훼손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물가가 좀 잡히고 있는 상황이고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기업의 이익이 훼손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기업 마진 개선이 이 물가 둔화로 제한적인 전망이다라는 투자 의견 제시가 됐고 물가가 둔화하면서 기업 마진도 함께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실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좀 더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증권사 코멘트 나오고 있는데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대부분의 증권사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된 리포트를 대거 오늘 냈습니다. KB증권 측에서는 밸류업이 불확실성이 높은 국면에서 가장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올해 9월 중에 밸류업 지수와 관련된 이 전체적인 개요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수와 연계되는 금융상품은 지수가 발표된 후 2에서 3개월 후에 출시가 될 예정인데요. 어쨌든 간에 9월에 확실한 모멘텀이 있는 것은 결국에는 코리아 밸류업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많은 증권사에서는 대체적
대체적으로 이러한 기업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포함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현대차, 셀트리온, KB금융, 기아, 신한지주와 같은 기업들은 여러분들 대체적으로 아시는 기업일 테고요. 포스코홀딩스, 하나금융지주, 삼성물산, 현대모비스, 삼성화재, 우리금융지주, KTNG와 같은 기업들이 포함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는 현대차와 기아를 제외하고는 모든 기업들이 상승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생명과 같은 기업들 오늘 시장에서 4% 이상의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이미 포함될 것 같은 기업들 말고 또 어떠한 기업들을 저희가 주목해 볼 수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메리츠증권 측에서는 모멘텀이 둔화하는 국면 내서 밸류업이 다시 주목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우수 기업 지수는 유망 기업 지수로 이원화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나 코스닥 종목이 편입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코스피에 쏠림이 됐던 이러한 현상이 이번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출시가 되면서 좀 완화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다시 주목을 해봐야 할 부분이요. 업종별 커터가 설정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몇몇 증권사에서는 확정은 아니지만 업종별로 만약에 쿼터가 설정된다면은 지금까지 주목받았던 기업들 이외에 다른 기업들이 또 주목을 받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금융지주 이외의 종목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메리츠증권 측에서는 이야기를 남기기도 했는데 S-오일, 강원랜드, 영원무역, 그리고 동원산업, 이노션, 두산밥켓, KCC 오뚜기, 지역난방공사, 현대홈쇼핑이 만약에 업종별 쿼터제를 시행을 하게 된다면 이 기업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포함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은행주가 다른 이 국가들 대비해서 한국은행주 여전히 저평가 상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본 은행주의 ROE보다도 더 높은데 PBR 같은 경우에는 36% 정도 할인된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 업종의 경우에는 지금보다 더 상승 탄력을 강하게 가지고 갈 것이고 또 지금까지 주목을 받지 못했던 이러한 기업들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 시그널은 어떠한 시그널일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시그널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의 CPI 지표가 나왔습니다. 8월 소비자 물가 지표인데 2.0% 기록하면서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게 됐습니다. 3년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게 된 건데요. 이 소비자 물가 2%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동안 우리는 소비자 물가가 낮아지기를 계속 바라왔습니다. 2%를 기준으로 두고 움직였는데 그도 그럴 것이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경제가 정상적으로 성장하려면 2% 수준의 물가가 딱 적당하다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의 흐름을 봐도 이제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3%대였던 CPI 지표 이제 2%대로 내려와서 2% 초반 우리가 그렇게 바랐던 2.0의 숫자를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럼 2.0이 찍혔으면 이제 다 걱정이 풀린 것이냐? 아닙니다. 또 다른 걱정이 나오게 됐는데요. 일단은 9월 물가지표는 또 안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달이죠. 추석을 낀 9월의 물가의 경우에도 하는이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하는 추정치 역시나 2.0% 정도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추석 물가에서 좀 장바구니 물가가 좀 걱정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제수용품에 좀 많이 들어간 특히나 사과나 배의 물가가 지난해 대비 좀 안정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난해보다는 공급이 조금 더 늘어날 것이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면서 걱정이 좀 줄었다. 그리고 또 금리 인하에 대한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죠. 전반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이 돌아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물가도 2%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환경이 조성됐다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도 성장주들에겐 또 긍정적일 것이고 하지만 이제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변수는 내수 부진의 우려가 부각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물가가 내려왔다라는 건 또 소비가 또 위축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이제 지표들이 또 증거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통계청이 2024년 7월 온라인 쇼핑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7월 온라인 쇼핑 거래가 5.4%의 증가율을 보이면서 역대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지난 2017년 이후 월간 처음으로 줄어든 수치였고요. TMF 요인 등이 분명히 작용했겠지만 그래도 하반기에 소비가 부진할 것이다라는 그런 문제가 숙제로 남아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리 인하를 한다
빠진다고 해도 우리 시장에서는 미국이 금리를 9월에 인하하는 것을 보고 10월에 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기 때문에 10월에 금리 인하를 빠르게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시차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경제를 내수를 늘리는 데는 또 좀 무리가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경기가 위축하는 것이 생각보다 더 강할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감은 또 완성차 판매 데이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완성차 판매 데이터가 8월에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좀 부진했습니다. 국내 완성차 5사를 보면 현대차와 기아, 쌍용차였던 KG 모빌리티, 한국 GM 르노가 있는데 현대차와 KG 모빌리티만 소폭의 상승세 보였고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또 내수가 좀 위축됐다라는 우려감이 제시가 됐는데 재미있었던 점은 이렇게 완성차 판매량이 전반적으로 쪼그라든 가운데에서도 전기차의 판매량이 오히려 늘어났다라는 거였습니다. 전기차 포비아로 인해서 이제 8월 초에 있었던 청라 인천 화재 사건이 이후의 데이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소비 심리가 오히려 좋았다라는 점이 좀 유의미했습니다. 국산 배터리의 힘으로 현대차와 기아의 판매가 증가했다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특히 8월 전기차 판매량 현대차의 경우 29%나 늘었고 기아도 12% 늘면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전기차 포비아를 상쇄시킬 수 있었던 신차 효과가 주요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기아의 EV3와 현대차의 캐스퍼 일렉트릭 같은 소형 전기차 판매가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에서는 안전 화재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이 시장의 센티먼트가 전기차 포비아가 전반적으로 있기보다는 중국산 배터리가 문제다라는 인식이 더 커진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국내 2차 전지와 전기차 기업의 반사이익의 가능성은 확인했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9월의 첫 거래일을 맞아서 2차 전지주가 전반적으로 반등세를 보였는데 오늘은 그 힘이 급격하게 꺾인 모습이기는 합니다. 전반적으로 2차 전지의 투심이 돌아오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센티먼트가 이렇게 좋게 흘러가고 있다는 점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반도체 약하고 자동차도 약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지고 계실 기업일 것 같기도 한데 그만큼 시장 어렵습니다. 오늘도 2시간 저희와 함께 고민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파이널샷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원포인트 마감 전략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데일리온 윤한식 파트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윤한식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도 쉽지 않은 시장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일단 오전에는 바닥에서 올라온 2차 전지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었고요. STO 관련 주들이 시초 강세를 보였으나 현재는 꽤 지지부진한 흐름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매물대가 가벼운 신규 상장 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 2년 동안 코스피가 일주일 평균 약 마이너스 6.7%, 나스닥이 일주일 동안 평균 마이너스 3.1%를 기록해 버렸으니 이 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금리 인하 시 폭락이 올까라는 점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2년에서 3년 동안 9월에 증시가 안 좋았던 것은 연준의 통화 정책이 긴축 기조에 놓여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으며 지금 시점에서는 긴축에서 완화로 전환하려는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코스피 종목들 같은 경우 이익이 잘 버텨주고 있는 데다가 밸류에이션도 이 정도면 얼마나 빠지겠어
라고 부를 만한 구간에 있다라는 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점은 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꽤 안도감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코스피 선행펀은 8.61배로 8월 5일 폭락 당시 8.54배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ISM 제조업, PMI, 고용, 다음 주 미국 대선 토론회, 선물 옵션 동시 만기, 그 다음 주 국내 연휴가 끝나고 바로 9월 FOMC 등 곳곳이 지뢰밭처럼 느껴지는 9월 시장입니다. 전체 증시에서도 그렇고 어제 2차전지 주식들이 보고서 하나로 동반폭등하다 보니 오늘이라도 따라 붙을까라는 고민이 급증할 정도로 섹터 대응에서도 난이도가 높아진 시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경제 지표들이 침체 내러티브를 8월 초처럼 확산시키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일단은 FOMC 이후 안도감을 어느 정도 조성시켜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순환매가 빠르게 일어나면서 좀 어질어질한 시장인데요. 이 시장에 좀 이용해서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 어떤 종목이 될까요? 오늘은 최근 핫한 2차전지 관련주를 오랜만에 추천해드리려 가져왔습니다. 종목명은 필에너지고요. 필에너지가 최근 2차전지 와인더 첫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필에너지는 유럽 2차전지 업체가 운영 중인 46파이 원통형 배터리 공정에 권치기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46파이 원통형 배터리는 지난 2020년 테슬라가 지름 46mm, 높이 80mm 이걸 줄여서 4680 배터리라고 하는데 이 4680 배터리를 공개한 뒤 주목을 받았습니다. 필에너지가 유럽에 수출할 장비는 양극, 음극을 빠르고 정밀하게 가공하는 초고속 레이저 노칭 공정과 양극, 음극 분리망 등을 둥글게 많은 권치 공정을 하나의 장비로 수행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필에너지는 기존 각형 배터리 장비에 이어 원통형 배터리 장비를 추가하면서 2차전지 장비 라인업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유럽 업체뿐 아니라 북미 등에도 관련 장비를 수출할 계획이므로 필에너지 충분히 현재 가격에서 저가 매수로 공략하기 좋은 지점에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필에너지 매수가는 19,000원에서 19,400원, 비중은 10%, 손절가는 18,500원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21,000원 이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 2차전지 관련주 필에너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을까요? 최훈 앵커와 함께 확인하고 오시죠. 네, 먼저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안에서 팔고 나가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외국인들은 어제에 이어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가장 많이 담고 있습니다. 2차전지 관련 기업을 담는 것이 일회성이 아니라 연속성이 최근 들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삼성물산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삼성물산으로도 줄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속하는 기업들, 외국인들의 자금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세 번째로는 LS 일렉트릭 올라와 있습니다. 어제 MSCI 편입되면서 주가 자체가 전체적으로 하락 흐름이 나왔는데 오늘 다시 한번 외국인 저점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삼성 SDI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KT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성격이 비슷합니다. 2차전지 관련 기업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실적주가 오늘 시장에서는 전반적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 쪽으로 매도 흐름이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LG이노텍, 세 번째로는 SK하이닉스, 네 번째로는 현대차, 다섯 번째로는 포스코 퓨처의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실리콘2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실리콘2 쪽으로도 계속해서 줄매수 들어오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테크윙, 세 번째로는 메디톡스, 네 번째로는 리가캔바이오, 다섯 번째로는 시젠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보톡스 관련주로도 외국인들의 매수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는 휴젤과 메디톡스와 같은 기업들의 전반적으로 급락 흐름이 나왔지만은 오늘 시장에선 반발 매수세 강력하게 유입되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 HLB 가장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에코프로 BM, 세 번째로는 넥슨게임즈, 네 번째로는 HPSP, 다섯 번째로는 다날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 흐름도 함께 만나보시죠. 먼저 오늘 기관 투자자들이 코스피 안에서 사고 있는 기업들부터 살펴보시죠. 먼저 첫 번째로는 삼성 SDI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모두 다 배터리 3사 안에서 한 기업은 꼭 선택을 하고 있는데 기관 투자자들의 선택은 오늘 삼성 SDI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두 번째로는 두산밥켓, 세 번째로는 풍산, 네 번째로는 LG, 다섯 번째로는 삼성생명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를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현대차, 세 번째로는 LG 이노텍, 네 번째로는 기아, 다섯 번째로는 유한양행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 기관 투자자들의 알테오젠을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알테오젠을 담고 있는 기관 투자자입니다. 두 번째로는 위메이드, 세 번째로는 HK 이노엔, 네 번째로는 비올, 다섯 번째로는 코스메카 코리아 이름 올리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비전웍스가 오늘 가장 첫 번째로 이름하고 있고 두 번째로가 테크윙입니다. 세 번째로는 ST팜인데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스탠스가 좀 다른 게 바로 테크윙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늘도 기관 투자자들은 ABL 바이오를 팝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주성 엔지니어링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오늘도 시장에서 수급이 쏠리고 있는 수급 특징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신일섭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세 가지 종목들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한빛 레이저입니다. 배터리 관련주고요.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쏠리고 있어요. 한빛 레이저 오늘도 1%대 강세 보이고 있는데 이 종목 어떻게 보십니까? 네, 레이저가 한글로 뭔지 아십니까? 레이저 네. 쏘는 거 아니에요? 아, 레이저를 한글, 순 한글말. 한글말. 순 우리말. 아, 죄송해요. 제가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은가 봐요. 아, 네. 안 들리네. 종목명에 답이 있습니다.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한빛. 아, 네. 레이저의 순 우리말이 한빛입니다. 예. 너무 그래서- 아름다운 말이네요. 그래서 한빛 네, 레이저. 그러니까 한빛 레이저. 레이저. 기업명이 레이저입니다. 네. 그래서 한빛 레이저고요. 순 우리말을 써서 조금 더 뭔가 그죠? 친근함이 있고 EU에서 지난해 7월 새로운 배터리 규정을 채택을 했습니다. 근데 EU에서 지난해 이렇게 새로 채택을 하고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기 전에 이 파라시스 사태가 터졌나 봐요. 네. 이게 빨리 조금만 되었어도 뭐 하고 지나고 나서 항상 저기 사후 약방문이지만 한 2, 3년만 빨랐어도 지금 물론 그 화재는 막을 수 없었겠지만 우리가 화재가 터지고 나서 그 배터리를 알았다면 빨리 그 다른 그 화재를 막기 위해서 그런 뭐 리콜 조치라든가 이런 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당연히 그러니까 CATL조차도 중국 배터리라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나마 CATL이 그래도 전 세계 1위니까 CATL이겠거니 했죠. 벤츠 거기다가 독일의 벤츠 아닙니까? 근데 파라시스라는 걸 썼다는 거 이제 충격적이었고 전부 다 생전 처음 들어보는 기업의 이름이었어요. 네. 그것도 이제 벤츠가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많이 팔아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벤츠를 많이 팔아주기 때문에 벤츠 코리아에서 나서서 뭐 청라 아파트에 40억 기부도 하기도 했었고요. 여론이 무서우니까요.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아주니까. 그래서 그 파라시스도 밝혔어요. 근데 지금 뭐 전면적으로 다들 밝히진 않고 있거든요. 제조사들이 숨기는 제조사가 많이 있습니다. 배터리 내용을 공개하라고 해도 제조사가 어딘지 공개를 안 하는 지금 브랜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강제를 하지 않으면은 의무가 없으니까. 그렇죠? 말할 이유가 없죠. 저렇게 큰 화재가 터지고
벤츠 코리아처럼 우리나라에서 장사를 안 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너무 많이 사주니까 그 우리나라가 빠져나가면 매출에 타격이 오니까 이런 정도가 되니까 공개를 했지. 뭐 우리나라에서 벤츠도 별로 안 팔아주고 뭐 화재 사건도 겨우 뭐 한 2대 화재 났다 이러면 안 밝혔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강제화돼야 되는 수순인데 지난해 7월에 EU는 사실 벌써 새로운 배터리 규정을 채택했었어요. 청라 화재 나기 이전에 이미 네. 배터리 안전성, 지속 가능성, 순환 경제 촉진을 위한 포괄적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는 내용 아래 여기에 이제 배터리 여권제라는 게 있어요. 이게 2026년부터 전기차 제조업자들이 소비자에게 배터리 조조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이런 적입니다. 이 지금 법안인데 2026년부터니까 내후년도부터 적용이 되겠죠. 배터리 여권이라고 이름 붙은 걸 보면 이제 우리 여권처럼 여기 정보가 다 담겨 있는 거죠. 이 원료를 어디서 조달했으며 제조를 어디서 했으며 뭐를 사용했으며 재활용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전 과정의 정보를 담은 전자기록이 여기 배터리 여권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이런 것들이 어디서 원료가 왔으며 이런 것들을 추적해서 사후 관리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이제 되려면 이제 각인을 시켜야 되는데 거기 마크를 새겨놔야 되죠. 우리 반도체 업체 중에 삼성전자의 주력 벤더인 이오테크닉스라는 회사 있죠. 네. 이오테크닉스가 처음에 하던 일이 그 뭐 지금은 뭐 레이저로 막 뭐 그 얇게 들어가는 거기에 이 웨이퍼가 점점 얇아지잖아요. 이제 점점 더 그 적층을 하는데 HBM도 보면은 12층, 14층, 16층 되니까 똑같은 공간에 더 많이 넣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웨이퍼가 정말 얇아진단 말이에요. 네. 그럼 얇으면 거기다가 새기면은 바로 찢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오테크닉스의 레이저 기술로 찢어지지 않게 착착착 새겨야 되거든요. 그런 레이저 기술이 쓰이는데 원래 맨 처음에는 뭐 했냐면은 삼성전자에서 나온 반도체면 이제 삼성이라고 새겨야 될 것이고 뭐 몇 년도라고 또 새겨야 될 것이고 SK하이닉스 거면 SK하이닉스라고 거기 새겨야 되잖아요. 네. 메모리 기판에 그 레이저로 새기는 일을 이오테크닉스가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마킹이라고 하죠. 우리 그림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인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근데 이제 한빛 레이저가 이오테크닉스랑 똑같이 이렇게 마킹을 합니다. 얘는 배터리랑 자동차 쪽에 하는 거죠. 그래서 배터리 조립 공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셀 추적 레이저 마킹 시스템. 이 지금 한빛 레이저에서 명명한 거는 아이스캔 마커입니다. 이거를 개발했어요. 이게 이제 바코드에 이 한빛 레이저의 레이저 기술로 그 내용을 다 새겨 넣는 거죠. 여기 어느 공장에서 생산이 됐고 생산 일자 이런 것들 우리 심지어 라면에도 그런 거 다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라면 같은데 과자 봉지 보면은 그 생산한 사람 이름까지 새겨져 있어요. 무슨 김봉남 씨 이렇게 네. 어떤 생산 공장에 몇 라인에 몇 월 며칠 날 누구 씨가 만들었다 그렇게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라면조차도 그런데 뭐 라면을 뭐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라면이 폭발하지는 않기 때문에 배터리가 훨씬 더 사실 인명피해가 크잖아요. 뭐 라면이 식중독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지만 예. 어쨌든 근데 이 배터리에는 뭐 그런 게 새겨져 있지 않고 밝히지 않는다면은 정말 이건 소비자한테 굉장히 불합리한 과정이죠. 그래서 바코드에 이게 다 정보가 마킹된 이 마킹하는 마킹 시스템 아이스캔 마커를 개발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게 뭐까지 할 수 있냐면 제품의 위치를 인식하고 제품의 품질까지 판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양품이면 OK, 불량품이면 NG, 우리가 NG 났다고 하잖아요. NG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요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개별형 충방전 장치라고 그 요즘 기존에 쓰는 것들은 다 개별형 충방전 장치를 쓰는데 한빛 레이저에서 이제 직렬형 충방전 장치를 만들었어요. 이게 뭐가 좋냐면 결론적으로 2차 전지 제조 공정 중에서 화성 공정이라는 게 있는데 그 화성 공정에서 전력을 절반 이상 감소시킬 수가 있어요. 네. 개별형에서 직렬형으로 바꾸면 요것도 신사업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내용은 다 설명드렸고 여기 재미있는 거는 이제 한미 반도체가 그 굉장히 뭐 1년에 가장 많이 오른 업체로 총알로 올라갔잖아요. 예전에 2007년에 한미 반도체가 한빛 레이저랑 투자 및 기술 제휴를 맺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한빛 레이저의 레이저 기술이 탐나가지고 한미 반도체가 키워보려고 이 자회사로 둔 거였는데 2016년에 한빛 레이저가 한미 반도체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고 2018년에는 한미 반도체가 한빛 레이저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소송을 걸면서 서로 사이가 틀어져가지고 한미 반도체가 한빛 레이저 지분을 다 처분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처분했기 때문에 이제 전혀 관계는 없는 회사인데 한미반도체의 어떤 지금 픽업에 대한 능력이 또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잘 뽑는다 한미반도체가. 지금 그래서 이제 한빛레이저라는 회사도 옛날에 눈독을 들였었는데 뭐 어쩔 수 없이 지금 헤어지게 되었다. 뭐 이런 내용까지 알려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빛레이저, 한빛 배터리 마킹 시스템을 개발한 회사이고요. 지금 이 배터리에 대한 안전 규정이 올라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주목할 만한 그런 회사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금호석유입니다. 금호석유도 오늘 증권사 리포트도 좀 긍정적인 게 나왔고요. 오늘 최근에 외국인의 수급 들어오면서 오늘 5%대 강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금호석유 시가총액이 롯데케미칼 역전하기도 했어요. 네, 롯데케미칼을 역전한 건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지금 롯데케미칼, LG화학, 대한유화, 금호석유 중에서 금호석유만 다른 게 있습니다. 뭘까요? 롯데케미칼과 LG화학과 대한유화는 네. 전부 다 그 가마솥을 갖고 있는데 가마솥이 뭐를 끓이는 가마솥일까요? 우리 그 화장실에 쓰는 나프탈렌에서 힌트. 앞자만 따보세요. 나프타. 나프타를 끓이는 가마솥. 네. 그러니까 NCC라고 해요. 나프타 크래커 센터. 이거를 갖고 있어요. LG화학 그리고 대한유화, 롯데케미칼은. 그러니까 이 NCC를 갖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업스트림, 전문용어로 업스트림. 맨 전반 단계. 그러니까 나프타가 어디서 나오냐면 결국 석유에서 나오죠. 원유를 수입해서 S오일이라던가 뭐 현대오일뱅크라던가 지금 뭐 SK 에너지에서 네. 거길 끓여요. 원유를 끓여요. 원유를 끓이면 이제 끓는 점 순서에 따라서 뭐 휘발유, 나프타, 등유, 경유, 중유, 아스팔트 이렇게 나오는데 네. 거기서 나온 나프타만 화학회사에 넘겨주는 거죠. 아까 전에 대한유와 금호석유 금호석유 아니죠. 롯데케미칼, 대한유와 LG화학 그리고 하나케미칼이 또 있는데 네. 하나케미칼은 지금 하나솔루션에 편입이 되어 있어요. 어쨌든 그 회사들의 NCC에서 끓입니다. 그럼 나프타를 또 끓이면 거기서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BTX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그 기초 유분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입는 옷, 우리가 쓰는 이 컴퓨터에 이런 마우스 뭐 이런 기판, 에어컨에 외장재 아니면은 그 창호 이런 거에 쓰이는 재료가 돼요. 그러니까 원재료가 되는 기초 유분을 뽑아내는 회사. 그다음에 금호석유는 뭐냐면 그 NCC가 없는 대신에 그 기초 유분 중에 받아서 SBR BR이라는 부타디엔 루버 아니면 스티렌 부타디엔 루버. 그러니까 루버가 고무잖아요. 네. 합성 고무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금호석유는 조금 더 밸류체인상 뒤에 있는 거죠. 네. 가마솥을 끓여서 기초 유분을 뽑아내는 회사 중에 가장 규모가 크고 시가총액이 컸던 게 롯데케미칼인데 이 뒤에 밸류체인 하단에 있는 다운스트림에 있는 금호석유가 롯데케미칼의 시가총액을 역전했다는 것은 네. 그만큼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무슨 의미가 있죠? 업스트림의 업황보다 다운스트림의 업황이 좋다는 것을 시장이 그만큼 밸류를 판정을 해줬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롯데케미칼이 영위하고 있는 이쪽 사업이 안 좋다는 거죠. NCC가 여기에서는 마진이 뭐가 남냐면 보통 에틸렌을 많이 파는데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BTX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이 더 비중이 높으니까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을 파는 가격에서 원재료인 나프타를 뺀 가격, 그 마진이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하나케미칼, LG화학의 마진인데 그게 별로 안 남는다는 뜻이겠죠. 근데 이 금호석유가 좋다는 건 뭐죠? 아까 전에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나오는데 그 부타디엔을 받아서 이제 그걸 가공해서 합성고무를 만드는 거예요. 부타디엔 루버 이렇게. 네. 그럼 이제 금호석유는 스티렌 부타디엔 루버 아니면은 부타디엔 루버에서 부타디엔을 뺀 그게 마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금호석유의 마진이 훨씬 더 많이 남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방 산업이 안 좋은 거죠. 지금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을 파는 얘네 롯데케미칼 입장에서는 자신의 전방 산업, 이게 B2B겠죠. 그걸 가져가는 기업들이 덜 가져가고 있다는 것이고 여기는 지금 이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는 최종 목적지가 고무 장갑을 만드는 회사라던가 자동차 타이어를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 자동차 타이어가 잘 팔리고 이 그 장갑이 잘 팔리니까 네. 얘는 마진이 많이 남는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의 업황이 크게 갈린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이다. 금호석유화학의 시가총액이 1994년 5월 이후에 30년 만에 롯데케미칼을 역전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롯데케미칼은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지금 흔들릴 정도로 네. 30년 만에 위기라는 뜻일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이 지금 NB라텍스가 우리 코로나 때 엄청나게 팔렸는데 의료용 장갑이니 아니면 소비자들이 저기 면역력 때문에 네. 근데 지금 다시 호재가 생긴 게 뭐냐면 의료용 장갑이 그때만큼 적이 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 인력이 다시 그렇게 많아지진 않을 것이고 엘리베이터를 장갑 끼고 아직 버튼을 누르는 사람은 지금은 안 보여요. 그래서 그 수요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건데 뭐가 있냐면은 중국산 의료 장갑에 대해서 미국이 지금 철강제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다 관세를 부여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중국산 의료 장갑의 관련 관세가 7.5%였는데 25%로 거의 4배를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떴냐? 말레이시아랑 태국의 장갑 업체가 떴습니다. 근데 NB라텍스의 수요처 중에 가장 금호석유가 많이 납품하는 데가 말레이시아의 탑글로브라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탑글로브가 수요가 회복되는 호재에다가 중국산 의료 장갑에 관세를 부여하면서 말레이시아 장갑에 굉장히 그 가격 경쟁력이 부각이 됐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타이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전기차용 타이어는 더욱더 강력하게 지금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전기차는 하부가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일반 타이어보다 훨씬 마모도가 심해요. 금방. 마모가 심하기 때문에 스틸앤 부타디엔 고무가 더욱더 강력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전기차용으로 따로. 그러니까 일반 타이어보다 더 비싸요. 그러니까 전기차 시대가 열리면서 요 지금 그 부타디엔이 쓰이는 데가 많아졌다. 합성 고무가 쓰이는 데가 많아졌다. 네. 전기차용 SSBR이랑 NB라텍스 쪽으로. 그래서 이쪽은 전방 산업이 좋으면서 금호석유가 이런 모습을 가져왔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호석유 이제 업황의 마진율이 개선되고 있고 뭐 의료용 장갑 관련 미국이 중국이 배제하는 수혜도 받고 있고 또 전기차 시대가 되면서 이 전기차 타이어 관련 수혜까지 받아가는 회사입니다. 앞으로의 주가 흐름 눈여겨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볼 종목은 미원 상사인데요. 첨단 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인데 이번 주 들어서 이제 화장품주들의 주가가 굉장히 견조하게 잘 가면서 이 종목도 같이 잘 가고 있는 건지 오늘 장에서 3%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원 상사 이 종목은 전망 어떻게 네, 보시나요? 그 다시다 미원? 미원. 그거 아니죠? 네, 그거 아니죠? 아니고요. 이 지금 그 네. 미원 상사가 화장품 관련주인 건 맞아요. 근데 지금 매출이 전자 소재 매출이 더 많아진 지가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전자 소재. 이제 전자 소재 쪽 매출이 훨씬 더 높아졌고요. 예. 왜 화장품에 얽혔냐면 계면활성제 비누나 샴푸나 원료가 다 계면활성제예요. 오염도를 씻어주는 자외선 안정제, 산화방지제, 고무첨가제, 전자재료 이런 것들이 전부 LG 생활건강, 애경산업, 아모레퍼시픽이 만드는 화장품, 생활용품에 다 납품되는 원재료예요. 그래서 이쪽에 얽혀 있는데 전자 소재 쪽이 커지고 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동진세미캠이 포토레지스트로 유명하잖아요. 감광액. 우리가 리소그래피 공정이라고 노광 공정, ASML이 제일 유명하잖아요. 노광 장비가. 거기에서 노광으로 빛으로 회로를 새길 때 잘 새겨지게 하기 위해서 잼을 바르는데 그 잼을 동진세미캠이 만들죠. 포토레지스트를. 네. 근데 그 원료를 미원 상사가 됩니다. 아. 그러니까 미원 상사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반도체는 칼국수다. 삼성전자에서 만드는 반도체는 칼국수인데 네. 거기에 칼국수의 재료인 밀가루는 동진세미캠 같은 회사가 만들고 밀가루의 원재료를 만드는 회사가 우리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쪽에도 관련돼 있어요. 전해액 첨가제랑 배터리의 바인더, 접착제라고 보시면 돼요. 배터리 화학물질을 안 떨어지게 부착해주는 이런 쪽으로도. 그래서 반도체 2차 전지에 이 지금 바인더, 첨가제, 반도체 포토레지스트의 원재료들을 납품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생활용품에도 원재료. 그러니까 최초의 원재료를 얘네가 다 납품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하나 미원 상사가 밸류업 관련주가 지금 우리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데 네. 얘는 역대 평생 밸류업을 하던 우리나라에서 거의 2~3개밖에 안 되는 기업입니다. 이미 우리 사주 제도라고 우리 직원들한테 주식을 주는 제도가 1984년에 정부에서 만들었는데 미연그룹은 무려 1977년부터
부터 자체적으로 고 김진박 창업주의 뜻에 따라서 우리 사주 조합을 결성해서 운영하던 회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밸류업을 따로 압박을 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가 하는 방식을 예전부터 하고 있어요. 버크셔 해서웨이가 50년 동안 배당 한 번을 주지 않았거든요. 배당을 주지 않고 워렌 버핏을 믿고 자사주를 매입해서 자사주를 소각해서 주주들의 가치를 높여주는 그게 정착이 됐는데 이 지금 미온그룹도 계속 그러고 있어요. 배당금을 지급하긴 하는데 배당금을 왕창 주기보다는 그 돈 가지고 보통주를 매입을 해서 소각을 시켜주는 이거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8월 26일 며칠 전에도 주식 가격 안정을 위해서 49억 원 규모의 자기 주식 2만 5천 주 취득 결정을 했어요. 아마 이것도 취득한 목적이 주식가의 안정을 위해서 일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소각을 시키지 않을까. 그러니까 거래량이 별로 없고 관심도는 떨어지지만 네. 계속해서 이렇게 주주 환원 정책을 자사주 소각을 해서 계속 불태워주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 저렇게 오르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원재료, 2차 전지, 반도체 등에 들어가는 원재료를 생산하는 회사인데 일찍이부터 밸류업에 앞장서고 있었다. 이로 인해 주가가 꾸준한 상세를 보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빛레이저, 금호석유, 미원 상사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이슈 체크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루체인베스트의 오현진 팀장 모시고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이 딱 맞게 나와주셨어요. 그런가요? 네, 지금 시장이 너무 안 좋고 사실 급락이 나오는 상황은 아닌데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시장 진짜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상반기에 확실히 좀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고 늘 안정적인 시장 전략을 네네. 추구하시는 분으로서 최근 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최근 시장은 이제 보수적인 투자자들이 돈 벌기 좋은 시장이 왔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었던 제약이라든지 뭐 제약주가 아직 흔들리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많이 올라왔으니까 가격 부담이 있고 반도체주는 한 차례 이제 좀 꺾였잖아요. 그래서 뭘 사야 될지 모르는 와중에 뭐 2차 전지주라든지 오늘은 좀 쉬어간다고 하더라도 또 그동안 조금 부진했었던 뭐 유통주라든지 통신주, 뭐 건설주,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섹터들이 좀 많기 때문에 저평가 종목을 사놓으신 분들은 좀 편안하게 기다리시면 수익 낼 수 있는 장이라고 생각하고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 일단 수익이 크다라고 한다면 일단 한번 차익 실현을 한 다음에 저평가 종목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좀 괜찮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아무래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기업들이 최근 시장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9월 시장에 대해서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아마 많은 분들이 9월에서 가장 기다리는 이벤트는 9월의 FOMC입니다. FOMC가 지나고 나면은 이제 뭐 달러 가치가 확실히 이전보다 더 낮아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 그리고 우려감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네. 보시나요? 네, 그래서 그 점진적인 원화 강세가 진행될 것이다. 네,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의 물가가 안정되고 있다라는 거죠. 7월의 CPI, 미국 CPI를 보면 2.9%입니다. 그래서 2%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금리를 인하할 환경이 좀 형성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2분기에 PC도 이제 2.8%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컨센서스 보시면 이번 달 FOMC 금리 인하 확률 100%인데 이제 25bp냐 50bp냐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저는 25bp 쪽에 무게를 둡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내리긴 내리는데 빠르게 내릴 필요는 현재로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미국의 경기가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이비 스텝 방식의 금리 인하를 전망하는데 미국 상무부가 미국의 2분기 그 GDP 증가율을 3%로 소폭 상향 조정을 했고요. 고금리라든지 뭐 임금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또 괜찮습니다. 그래서 골디락스 경제를 이끌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아직도 존재하는 상황에서 물가만 안정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금리는 천천히 내려도 된다라는 관점이고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의 점진적 약세를 전망하는 이유는 물론 국내도 이제 금리를 내리겠죠. 근데 금리 인하 속도가 아마 미국보다는 느릴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에 있었던 이제 금통위, 8월 국내 금통위를 보면 만장일치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인하에 대한 소수 의견은 없었어요. 물론 가이던스를 내놓긴 했죠. 3개월 뒤에 금리가 내려갈 것이다 라고 말한 의원이 4명이긴 했는데 어쨌든 금리 동결될 때는 만장일치였고 한국도 물가가 안정되고는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8월 물가 2%예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안정되고는 있지만 지금 부동산 문제라든지 뭐 가계부채 문제, 지금 가계부채랑 정부부채 합치면 3천조 원이 넘어요. 역대 거의 최고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금리를 빠르게 내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기준금리가 지금 5.5%, 한국이 3.5%예요. 그래서 내릴 폭도, 룸도 어쨌든 미국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금리 인하가 한국보다는 확실히 빠를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원화 강세를 만들 수 있다라는 관점이죠. 그러면 시장의 큰 균형이 수출주에서 내수주로 어느 정도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원화 강세, 원화 약세는 거의 4년간 지속됐습니다. 이제 막 원화가 강세로 전환되려는 초입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환율 모멘텀을 많이 받았었던 수출주가 좀 흔들릴 수 있고 최근에 자동차주 조정 보시면 이런 흐름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그동안 부진했었던 내수주가 주목받을 수 있는 환경에 오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원화가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수출주가 굉장히 잘 나갔습니다. 뭐 반도체도 아마 그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그런데 하반기 들어서는 그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이제 수입 물가가 워낙 낮아지고 있으니까 유통주도 좋다라는 의견까지 듣고 왔는데 내수 경기도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내수 경기는 어떻게 보시나요? 미국은 뭐 그래도 소비가 살아있다라고 정리해보고 한국은요? 네, 그래서 국내 경기가 지금 좋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근데 그죠. 연말부터는 완만하게 개선될 조짐 정도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한국은행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2.4%를 전망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예상치에서 약간 하향 조정하기는 했는데 지금 IMF 전망을 보면 올해 경제 성장률 2.5% 전망하고 있고요. 이게 어느 수치냐? 그러니까 IMF가 선진국 중에서 가장 높게 본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래서 2.6% 전망하고 그 다음이 한국이에요. 그래서 한국이 해외 대부분의 국가와 비교하면 성장률이 나쁘지 않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고요. 8월 국내 실업률을 보면 2.5%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물론 초단기 근로자, 그러니까 한 주에 이제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근로자가 급증했어요. 그러니까 단기 고용이 증가했으니까 고용의 질은 사실 좋지는 않아요. 근데 어찌되었던 간에 실업률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이제 근로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나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2분기에 가계 실질 소득을 보면 증가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2분기 가계 월평균 소득이 496만 원, 전년 동기 대비해서 3.5% 증가했습니다. 물가 고려하면 0.8% 증가고요.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지출을 보면 381만 원, 역시 4.1%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는 소득과 소비가 조금 더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연말은 분명히 상반기보다는 좀 더 개선된 환경이 기대되고요. 이것도 역시 내수주에는 웃어줄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금리 인하까지 하게 되면은 심리 자체도 이전보단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는 좀 시장 이야기를 해볼 텐데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또 기대감을 안고 있는 모멘텀이 바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입니다. 9월에 관련 지수가 이제 출시가 된다고 하고 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기대감은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래서 국장에 실망해서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 그러니까요. 사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불러올 수 있는 정책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공시를 낸 기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확실한 인센티브, 이것도 현재는 딱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점진적으로 나올 부분이지 한 번에 제대로 된 정책이 딱 나오긴 어려워요. 수정에 수정을 계속해서 거듭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고, 9월 달에는 어쨌든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이 지수를 기반으로 한 ETF가 출시가 됩니다. 지수 발표 그리고 출시 이런 시기와 맞물려서 저평가 종목들이 계속해서 주목받을 수 있다라고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저평가 종목 사신 분들 대부분 재미 못 보셨을 텐데 이번 밸류업을 계기로 그런 서름을 천천히 조금씩 풀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다면은 그 가운데서 어떠한 업종이라든지 기업들 보면 되겠습니까? 일단 금융주가 가장 대표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밸류업을 발표했거나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섹터 중에 절반이 금융주예요. 그러니까 금융주가 가장 적극적인 밸류업 공시를 하고 있는 게 맞고요. 그죠, 예. 일단 거기서 그 메리츠 금융지주가 이제 가장 모범생이죠. 네, 주주 환원율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고 자사주 매입, 소각, 배당 이런 부분에서 충족시킬 수 있다 보니까 이제 저점 대비 가장 많이 올랐다고 보고요. 금융주가 많이 올라왔지만 여전히 저평가기는 합니다. 지금 평균 PER 10배, 평균 PBR 0.6배 이하예요. 네, 그래서 밸류업 수혜를 받아서 좀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수 개발은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9월 중에 발표되는 거 보면 분명히 금융주가 많이 포함이 돼 있을 겁니다. 이때 다시 한 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금융주들 전체적으로 괜찮은데 탑픽은 삼성생명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아마 많은 전문가분들께서도 이제 언급을 하시긴 하는데 주주 환원율 50% 목표를 이제 제시를 했거든요. 그리고 밸류업 공시를 아직 내놓지는 않았는데 아마 조만간 내놓을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안이 발표가 되면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내년부터 또 자사주를 소각할 수 있다라고 보니까 금융주 중에서도 특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오현진 팀장님께서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순항을 할 것이다 이렇게 믿고 계신 것 같아요. 네네. 몇몇 분들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글쎄 지금 어려운 9월 시장 안에서는 모멘텀이 될 수 있겠지만은 네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글쎄 효력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팀장님은 아니신가 봐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항상 기대치 대비거든요. 그죠.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죠. 네, 그리고 저도 어느 정도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만큼 기대가 없어요. 거의 바닥이에요. 그래서 이 정책으로 인해서 조금만 종목이 움직이는 모습만 나와도 주가 부양에 대한 능력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기대가 너무 낮기 때문에 작은 정책이라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대가 너무 높으면은 생각보다 아니었네 하고 주가가 떨어지고 그런데 반대로 전혀 기대가 없었는데 만약에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이런 정책들을 내놓는다면 분명히 주가가 탄력을 받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이번엔 통신주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주는 사실 참 여러 곳에 속하는 업종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경기 방어주의 매력도 있다라고 보는데 그 매력을 가지고 가면서 성장 모멘텀까지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보셔야 될 섹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이익 안정성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더 개선된다 이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5G 가입자들 포하고 통신도 내수업종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확보할 만한 룸이 별로 없어요. 근데 통신사가 자체적으로 마케팅비를 줄인다든지 설비 투자를 축소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익 관리를 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 통신 3사의 연결 영업이익이 4.3조 원 예상됩니다. 이게 이제 전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이익 방어가 충분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금리가 내려가면 뭐가 또 주목받냐? 배당주가 주목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1년 예금금리 4% 5%짜리 많았잖아요. 고배당주랑 비슷해요. 근데 지금은 1년 예금금리 3% 이 정도밖에는 안 돼요. 그럼 배당주의 매력은 그만큼 올라가죠. 지금 SK텔레콤과 LG U+가 배당
배당 수익률 6%대, KT가 현재 주가 기준 5%대 유지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당은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밸류업과 맞물려서 또 주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요인이 된다라는 거고요. 성장 모멘텀은 그 AI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경쟁력이 계속해서 강화되는 모습인데 SK텔레콤은 AI 솔루션 금융과 제조 분야에 공급하고 있고요. KT는 거대 언어 모델을 학습시키면서 AI 성장 동력 찾아가고 있고 LG U+ 같은 경우는 AI 솔루션 기업 포티투마로에 100억 원 지분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통신 3사들은 이제 플랫폼 업체로서 상당히 많은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잖아요. 이 현재 개발하고 있는 AI 기술들을 이 가입자에게 수익원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이 한 가지의 고리만 찾는다면 방어주에서 성장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 과도기적인 과정에 있다라고 보니까 현재 위치에서 통신주를 담아가시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통신주가 이제 배당적인 매력도 있고 물론 사업의 이 안에 있는 포트폴리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탄탄합니다. 함께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마지막으로 유통주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싫어하시겠지만 네. 그래도 이제는 좀 볼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래서 저도 경제방송을 이제 많이 보는데 네. 이제 가장 많이 안 나오는 게 유통주예요. 그게 왜냐하면은 네. 일단 모멘텀도 없고 네네. 사람들이 싫어할 만한 요소들을 두루두루 갖췄거든요. 근데 맞아요. 이제 말씀을 좀 종합을 해보자면은 분명히 이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이제 기업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유통주까지 그 온기가 좀 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역시 이제 그 부분에 포커스가 있고요. 네. 이 밸류업 정책에 따른 수혜를 직접적으로는 못 받습니다, 유통주는. 왜냐하면 대부분 이제 저PER 업종, 돈을 잘 버는데 주주환원을 잘 안 했던 이런 기업들이 밸류업의 대상이지 유통주처럼 이렇게 실적이 잘 안 나오는 업체는 대상이 아니기는 해요. 근데 일단 밸류업 지수와 펀드까지 개발이 되면 사람들이 실적뿐만 아니라 자산 대비 저평가, PBR에도 분명히 주목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주목받을 수 있는 게 유통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부분 별로 안 좋아하시겠지만 이마트나 뭐 롯데쇼핑 이런 종목 보면 알게 모르게 주가가 바닥권에서 좀 올라왔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가 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고 또 유통주가 안 좋았었던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 플랫폼의 공습이었잖아요. 뭐 테무라든지 그죠. 뭐 알리 뭐 이런 업체들이 워낙에 이제 점유율을 빠르게 잠식을 했었는데 최근에 보시면 이제 중국의 유해 물질이라든지 품질 문제는 계속해서 부각이 됩니다. 그리고 테무의 모회사인 핀더더 같은 경우 향후에 매출이 좀 꺾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했고요. 현재 위치에서 국내 유통업체들이 더 이상 중국 업체의 점유율을 크게 뺏기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올 악재는 다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요즘에는 그 오프라인 체험 매장을 확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트에서도 물건 파는 게 아니라 고객 체험을 중시해요. 뭔가 전시관을 설치한다든지 도서관을 설치한다든지 예를 들면 이마트 죽전적 같은 경우 스타필드 마켓으로 전환을 시켰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방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오프라인 유통주도 전략을 짜고 있으니까 또 이런 전략들이 실적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유통주 중에 탑픽은 제가 롯데쇼핑으로 좀 말씀을 강하게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 백화점과 쇼핑몰 부분에 회복이 좀 됩니다. 이번에 폭염 엄청 심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내에서 이제 그 휴가를 좀 이제 뭐 이런 플랫폼을 즐기려는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쇼핑몰 방문 계획이 전년 동기 비 5에서 8% 정도 증가했고 추석이잖아요. 네, 추석에는 이제 유통가의 특수 기간이라고 그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들, 프리미엄 고가 선물 판매 확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가장 핵심적으로 지금 롯데쇼핑의 시가 배당률이 6%대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통신주와 거의 비슷한 배당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하방 경직성은 충분히 튼튼하다라고 보니까 현재 위치에서 부담 없이 좀 모아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유통주가 이렇게 높은 배당률을 기록하고 있을지 몰랐는데 네, 롯데쇼핑만 그래요. 롯데쇼핑을 탑픽으로 꼽으신 이유가 있으신 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은 뭐 유통주 안에서는 롯데쇼핑을 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루체인베스트의 오현진 팀장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켓 무버입니다. 본격적인 가을철을 맞아 방위산업 업계에는 전시회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먼저 폴란드에서 방산 세일즈의 큰 판을 여는 MSPO가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MSPO란 동유럽 최대 규모의 방산 전시회인데요. 현지 시간 9월 3일부터 6일까지 개최가 되고요. 올해는 전 세계 35개국 800여 개의 업체가 참가하게 됩니다. 특히 이번에는 우리 기업 현대로템의 폴란드향 K2 전차 잔여 계약 체결 여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폴란드의 경우에는 워낙에 국내 방산 업계에서 큰 손 중 하나인데다가 이번 전시회가 워낙에 큰 관심을 받는 행사이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도 힘을 제대로 싣고 있습니다. 이번에 참가하는 국내 기업들 좀 살펴보시면 먼저 한국항공우주가 KF-21 전투기를 이 자리에서 공개합니다. 한화시스템도 함정통합 전투체계를 선보이고요. S&T 다이내믹스는 궤도 차량용 변속기를 전시합니다. 기아의 경우에도 수소, 군용차를 선보이게 되는데요. 하나오션은 장보고3라는 잠수함을 내놓습니다. 업계들 중에서 잠수함을 내놓는 건 하나오션이 유일한데요. 이 잠수함의 역할이 또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장에서 확인해 보시죠. 왜냐하면 이 폴란드에서 3조 원 규모의 잠수함 사업인 오르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이 오르카 프로젝트는 폴란드가 세 척의 잠수함을 수주하면서 해군력을 높이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내년 상반기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 프로젝트에 뛰어들면서 한화오션이 장보고3를 전시하고 있는 거고요. 프랑스, 독일 기업들과 세계적인 기업들과 함께 경쟁을 하게 됩니다. 장보고3 같은 경우에는 3,000톤급 잠수함입니다. SLBM 등 발사 가능한 수직 발사대가 탑재됐고요. 최대 3주간 잠항이 가능한 것이 특징인데 리튬이온 ESS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이 덕분에 최대 3주간 잠항이 가능하고 이게 세계 최초라고 하네요. 특히나 하나오션은 자체 MRO, 유지 보수 정비 기술의 현지화를 검토하고 있어서 많은 주목을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열리고 있는 MSPO 이외에도 계속해서 하반기에 방산 모멘텀 이어집니다. 국제 주요 방산 전시회 일정이 이렇게 예정되어 있는데요. 호주 랜드포스가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열립니다. 그리고 필리핀 에이데스도 아시아 태평양에서 최대 규모로 열리는 전시회입니다.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개최가 되고요. 미국에서도 10월 달에 또 전시회가 또 개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시회들 역시 무게감 있는 전시회들이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의 참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함께 주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핫한 기업들 하나하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시인포의 박수범 대표, 이델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범 대표님께서 여러 가지 또 기업들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가운데서도 삼성생명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셨고 오늘 시장에서 10만 2천 원대까지 터치가 나왔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10만 원대 넘어서면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삼성생명에 대한 이야기 전략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지수 움직임도 그렇고 외국인들의 수급의 문제라든가 기간 같은 경우에 오늘도 시장 보시다시피 그렇게 좀 탄력 있게 움직이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아무튼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선물 쪽도 마찬가지고 현물 쪽도 마찬가지고 좀 매도에 좀 더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시장 자체는. 그러다 보니까 IT 쪽이 전체적으로 좀 내려가는 분위기인데 자, 이럴 때 우리가 하나 또 밸류업 관련된 지수가 이번 9월 달에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정확한 날짜는 픽스가 되지는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지수가 두 가지가 발표가 될 거예요. 지수가 두 가지가 발표되면 자, 그 부분에 있어서의 하나의 또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밸류업 지수에 좀 들어갈 수 있는 또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또 자산운용사라든가 증거사라든가 ETF, ETN 상품들을 좀 만들어내겠죠. 그런 상품들을 만들어내면 또 판매할 거고 판매하게 되면 그쪽으로 이제 간접 투자 자금들이 좀 들어올 거고 간접 투자 자금들이 들어오면 또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매수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것 자체가 하나의
강력한 패시브 자금이 형성된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폭이 특히나 하방으로의 변동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좀 봐야 됩니다.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금융사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금융 지주도 있고 뭐 신한 지주도 있고 지금 이제 뭐 많은 뭐 금융회사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저는 보험회사들을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보험회사 중에서 국내 1위 기업이 어디겠습니까? 삼성생명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삼성생명이 지금 현재 뭐 PBR로 보더라도 지금 현재 0.48배 정도 됩니다. 자, 거기에다 ROE가 5.9 정도 보여주고 있고 퍼가 11배 정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이 정도면 뭐 상당히 좀 무난하고 충분히 밸류업 지수에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그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좀 잘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들.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3.6%나 강한 상승, 3.6% 오늘 강한 상승입니다. 전체적으로 좀 외국인들이 좀 매도와 기관도 마찬가지고 지금 매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도 이런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은 상승을 해주고 있다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지금 현재 우리가 대응하기에는 뭐 어떻게 보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오히려 지금 이럴 때 기회를 잡고 대응해봐야 될 때 업종과 종목이 있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 대응을 해야 될 부분들은 바로 좀 밸류업 쪽이라고 좀 보고 있고 밸류업 쪽을 보게 되면 이렇게 좀 오늘 거래량도 잘 형성되고 있고 잘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삼성생명 앞으로의 주가 움직임들 좀 기대하시고 계속해서 좀 대응해 나가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9월 시장에서의 모멘텀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쪽으로 현재 투자 의견 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관련주가 움직이고 있는데 보험사 가운데서도 삼성생명 탑픽이다라는 의견 듣고 왔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신 DK락입니다. 오늘 8,700원대까지 올라가는데 현재 구간에서 좀 빠지고 있습니다. 이 기업 어떻게 보실까요? 네, 뭐 DK락은 제가 이제 지난 7월 말 정도부터 계속적으로 좀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좀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뭐 일단 뭐 이 피팅 밸브 제조업체들, 뭐 태각이나 성강밴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올라갔다가 좀 내려오는 측면도 있었지만 이 DK락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조선, 해양, 원자력, 화력, 발전, 뭐 수소용 자동차 아니면 해외 정유시설, 대형 플랜트 똑같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좀 부각을 받지 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뒤늦게라도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일단 뭐 엑선모빌부터 다우 그리고 가스프롬 그리고 현대중공업 등 다양한 지금 회사들과 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이제 체코뿐만 아니라 뭐 슬로바키아, 네덜란드 등 이 원전 수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최초로 이제 미국 기계기술자 협회로부터 이 원자력 발전 주기기자재 제작 인증서인 N과 부품 생산 자격인 NPT를 또 유일하게 획득을 한 그런 회사이고 또 거기다가 최근에 보면은 이 이탈리아 법인을 통해서 이 대형 밸브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이 밸브가 이 아랍에미리트 쪽에 그 북부 페르시아만 헤일과 가샤 지역의 가스전, 그 지역 가스전을 개발하는 사업에 투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대왕고래 관련 이슈로도 충분히 이제 가스전 개발 쪽으로도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평단을 낮춰나가는 그런 전략이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저번에 이제 시장이 한번 하락한 이후 좀 계속적인 이제 횡보 국면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가격 나쁘지 않습니다. 8,400원대 이하로 분할 매수 관점 가져가 보시고 여기서 단기적인 상승력이 좀 강력하게 나타난다면 한 10,000원 정도까지는 빠르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DK락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클래시스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3% 이상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52,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는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해서 연이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13거래일 동안 하루를 제외하고 외국인들의 매수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클래시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워낙 실적이 좋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뭐 클래시스를 비롯해서 지금 현재 의료기기 쪽이라든가 아니면 미용기기 쪽의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강하고 좋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뭐 오늘 같은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도 또 보게 되면 이제 의료기기도 좀 만들어내고 있고요. 뭐 미용기기도 좀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뭐 리프팅 의료기기 뭐 슈링크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뭐 사이즈라든가 클라투라든가 여러 가지 좀 의료기기를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최근에 이제 볼유머라고 해가지고 네. 뭐 지금 이제 모노폴리 RF 시장으로 확장하면서 미국에 있는 이제 피부 미용 시장을 진출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뭐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영업 마진율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영업 마진율이 높을 때는 좀 50%가 좀 넘어갈 때도 있고요. 좀 적게 나온다 싶으면은 뭐 48% 정도, 47% 정도 나오는데 아무튼 엄청난 뭐 영업이익이 그 정도 나온다라는 거는 뭐 엄청난 거죠.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 매수세가 좀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어떻게 보면 화장품보다도 미용 의료기기 쪽에 오히려 좀 멀티플을 좀 많이 받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만큼 마진율이 상당히 좀 높다 보니까 그런 멀티플을 좀 받고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클래시스, 뭐 지금 현재 뭐 보게 되면 이제 비올도 있고, 그리고 원택도 있고, 뭐 제이시스 메디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클래시스가 좀 더 탑픽 종목을 좀 봐야 되지 않나. 근데 중요한 거는 비올도 그렇고 다들 지금 현재 하향 조정 받다가 지금 다시 올라오는 분위기입니다. 좀 잠깐 차트를 좀 보게 되면요. 자, 비올 같은 경우에도 좀 보게 되면 계속 좀 조정받는 분위기였어요. 2달 동안 조정받다가 오늘 오랜만에 21평선도 터치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거래량이 조금만 더 형성된다면 더 좋겠지만 아무튼 뭐 첫 술에 배가 부를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뭐 주가 움직임들 계속 좀 지켜봐 주시고요. 자, 그리고 원택 같은 경우에도 원택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오랫동안 좀 조정을 좀 받았어요. 자, 4월 달에 고점을 찍고 난 이후부터 계속해서 조정 분위기가 좀 이루어졌던 부분들이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좀 기술적 반등이 되었든 어떤 반등이 되었든 간에 다시 한번 상승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고, 22평선을 좀 올라타는 흐름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잘 형성되고 있어요. 이 정도의 움직임이라면 원택 또한 단기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흐름들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그래서 클래시스가 더 대장주로서의 움직임을 더 가져갈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 지금 이제 계속 매출도 계속 증가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금 캐시가 상당히 많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매 분기마다.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클래시스 지금 이제 3.18% 정도 보여주고 있고, 이평선들도 어느 정도 이제 정별화되어 있는 흐름들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박스피 움직임 아니냐, 지금 행보 구간이 좀 길어지고 있는 그러네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 충분히 전 고점 부분을 좀 돌파하면서 강한 상승 흐름들 기대해봐도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정도는 55,000원을 돌파해서 거래량이 형성되면서 다시 새로운 레코드가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클래시스 실적도 좋고 수급도 좋은데 앞으로 여러 가지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이전의 고점을 돌파할 것이다라는 의견 듣고 왔습니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마켓 무버입니다. 왕년의 반도체 제왕으로 불렸던 인텔이 가파른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창사 56년 이래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대대적인 메가톤급 구조 조정을 내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파운드리 매각설에 이어서 이번에는 FPGA 사업을 매각할 것이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9년 만에 다시 이러한 보도가 나온 건데, FPGA 매각을 하는데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지난 2분기에도 인텔이 2조 원이 넘는 손실을 기록하면서 실적 악화 우려를 더 키운 바 있습니다. 여기에도 또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인텔의 상징으로 보이는 CPU 본업의 시장 지배력이 약화돼도 너무 약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CPU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 지난 2016년까지만 해도 80% 넘게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점유율이 60%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반면에 경쟁자인 AMD가 34%까지 치고 올라온 상황입니다. 이렇게 경쟁자에게 점유율을 뺏기고 있는 것이 가장 치명적인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파운드리의 부진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의 돈을 많이 쏟아 부었는데 그래서 위기가 더 커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를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러다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파운드리 사업은 이제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한 상황이죠. 그래서 파운드리 사업이 이번에 정리가 되지 않더라도 결국에는 언젠가는 파운드리 사업도 정리를 할 것이다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으로 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기업 내에서 관료주의 문화가 만연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빠르게 변화하는 인공지능 AI 시대에 뒤처지면서 이 역시 또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렇게 인텔이 몰락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또 우리 반도체에 미칠 영향이겠죠. 다음 장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의 위치가 K반도체에는 어떤 여파를 줄까요? 사실 파운드리 세계 시장 점유율을 보면 인텔은 1% 미만으로 추정되고 있어서 거의 미미한 수준입니다.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파운드리 사업을 정리하게 된다면 TSMC와 삼성전자의 기술 경쟁 2파전 구도가 더 공고해질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재 1, 2나노대 초미세 공정 경쟁이 가능한 곳이 TSMC와 삼성전자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삼성전자가 수혜를 입을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인텔 파운드리 인수 후보군으로 거론될 수 있다라는 관측도 일각에서는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미칠 영향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신 기업입니다. 현대제철인데요. 오늘 시장에서 오늘 하락장인데도 2% 넘게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바닥을 잡고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것인지 박정식 파트너님께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제철 조금 많이 답답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오랜 기간 좀 부진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업체가 일단은 뭐 건설 경기나 또는 조선 경기, 이제 자동차 경기에 이제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자동차나 뭐 조선 쪽은 뭐 호황이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긍정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을 발생시키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국내 건설 경기가 다소 조금 부진한 측면이 현대제철의 인기를 조금 이제 사그라들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9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서 내년도에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서서히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이제 국내 건설 경기도 어느 정도 풀릴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현대제철도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서서히 저점을 만들어서 내년 정도까지 서서히 올라가는 흐름을 또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일단 지배자본 총계가 19조 정도나 돼요. 외형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매출액도 지난 2020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18조에서 한 25조 정도 수준으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는 계속적으로 내려오면서 지난 2020년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제 베팅을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있다면 지금 현재 26,000원대부터 서서히 모아가는 전략이 조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27,000원을 이제 확실히 올라타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반등 구간을 서서히 만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길게 한 몇 개월 정도 이제 중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32,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2,000원대까지는 좀 본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롯데케미컬 가지고 오셨고 오늘 3% 넘게 상승 탄력 가지고 가고 있는데 87,000원대까지 올랐다가 약간 빠졌습니다. 롯데케미컬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는 건 아니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고 투자 기간은 한 9월달 안으로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목표가는 좀 10만 원을 좀 바라보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롯데케미칼이 앞으로 이제 산업의 어떤 이제 패러다임이 좀 바뀌면서 뭐 성장성에 대한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가져온 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에틸렌이라든가 폴리에틸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국이라든가 중동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중동에서도 이제 생산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수요에 비해서 공급량이 엄청나게 지금 현재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이죠.
아무튼 지금 오늘 움직임을 보여주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의 찰신 제조업 PMI 지수가 좀 발표됐는데 50.3이 좀 발표되었어요. 50.3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제조업 경기가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신호죠. 뭐 그런 관점에서 7월 달이 좀 안 좋았거든요. 7월 달이 안 좋았고 8월 달은 그나마 좀 좋은 선행 지표가 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롯데케미칼을 비롯해서 성운산업이라든가 대한유화라든가 석유화학 쪽이 좀 움직임을 좀 보여줬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데케미칼을 그리고 너무나 이게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이제 저는 솔직히 뭐 기술적 반등이라고도 좀 바라보고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 기술적 반등이라도 좀 나아질 수 있는 위치까지는 좀 내려왔다는 거죠. PBR로 따졌을 때 0.23배입니다. 0.23배. 0.23배면 뭐 이 회사가 뭐 소위 얘기해서 망하더라도 상장 폐지되더라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분을 지금 현재 가격에 사신다 하더라도 손해볼 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왜? 내가 지금 PBR이 0.23배라는 거는 지금 현재 내가 투자한 금액 대비해서 대략적으로 적어도 40~50% 정도는 회사가 망해가지고 청산이 이루어진다면 40~50% 정도는 거둬 받아낼 수가 있다는 그 부분입니다. 뭐 그 정도 지금 현재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뭐 롯데케미칼이 앞으로 언제 어떻게 지금 현재 영업 마진율을 플러스로 전환할지는 흑자 전환할지는 아직까지 알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아직까지도 지금 현재 뭐 중국도 마찬가지. 중국도 워낙 그 기초 화학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생산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동안 좀 롯데케미칼이 계속해서 내려왔던 이유 중에 하나였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좀 중동 지역까지 지금 이제 생산량을 본격적으로 이제 양산이 좀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롯데케미칼이 앞으로는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뭐 주가 상승도 마찬가지고 하락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과하면은 어떤 반발 매수세도 형성이 되고 그에 따른 뭐 지금 현재 주도 업종이었던 종목들이 좀 조정받게 되면 또 그리고 소외되었던 이런 쪽이 또 수급이 좀 형성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거시경제적인 부분에서 볼 게 아니라 기술적 반등이자 앞으로 이제 내재 가치 대비해서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반등이 좀 나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목표가는 일단 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10만 원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고 그 부분들은 9월달 안으로 지금 오늘 9월 3일이지 않습니까? 뭐 9월달 안으로는 10만 원 정도는 충분히 터치할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어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좀 가지고 나오게 된 종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가격적인 메리트 하나 보고 가지고 나왔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업은 신흥 SEC입니다. 신흥 SEC는 계속해서 연이어서 올랐습니다. 6거래일 연속 오르다가 오늘 하락으로 반전이 됐습니다. 2.8% 넘게 하락세 나타내고 있는데 박정식 파트너님께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이제 신흥 SEC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그때보다 조금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이제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해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최근에 이 전기차 화재 이슈로 인해서 최근에 이제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조금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또 이 전고체 관련 종목들이 좀 강하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신흥 SEC 같은 경우에는 리튬이온 전지 부품 제조와 그리고 전지팩 모듈 제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주목을 받는 것이 이 전기차 배터리의 폭발을 막는 각형 배터리용 캡 어셈블리와 이 원형 배터리용 전류 차단 장치를 생산을 해내고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최근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빠르게 성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 SDI의 그 46파이 배터리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 전기차용 LFP 배터리에 탑재될 이 폭발 방지 부품을 현재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캐파 확대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상황인데 4분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스텔란티스와 이제 미국 합작 공장이 올해 4분기부터 조기 가동이 되는데 이 신흥 SE가 이제 그에 맞춰서 이제 미국 신공장을 건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2월부터 이제 양산 부품 생산에 돌입할 예정이고 미국 공장이 만약에 풀 가동이 된다면 연간 2천억 정도의 매출이 나온다고 합니다. 현재 이제 매출 정도가 대략 한 5,500억 정도가 올해 이제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이제 미국 공장이 내년에 풀 가동된다면 7천억 이상도 매출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내년 정도까지 이제
이제 조금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신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흥 SEC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박수범 대표 그리고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마감 전략 세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2000지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훈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오늘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 시장이 휴장인 상태에서 좀 약보합권을 좀 보이다가 오후장 들어서 좀 낙폭을 좀 키워가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나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낙폭이 상당히 좀 커지는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지수 탄력이 좀 둔화되는 모습들을 좀 보였고요. 이로 인해서 오늘 2,700선을 좀 돌파하지 못하고 재차 좀 눌리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에서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개인만 매수를 하는 상황이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여전히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좀 강세를 보였던 2차전지도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고 반도체가 여전히 좀 약세를 좀 크게 보이면서 지수의 반등이 좀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부분들은 이번 주 좀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큰 폭의 하락을 우려할 자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2,600 초반에서 중반 사이에 등락이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번 주 고용 지표가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좀 제한적인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시장에서 보시는 기업 있으실까요? 네, 그래도 2차전지 쪽에서 삼성 SDI에 대한 부분들은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화재로 인해서 전고체 배터리가 좀 부각되는 경향도 있고 2차전지 쪽에 대한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미국 대선의 민주당 후보가 좀 강세를 지속적으로 보이면서 신대생 쪽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오다 보니까 좀 2차전지 쪽에서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되는 만큼 반도체 수급을 좀 반대급부로 좀 들어오는 모습을 감안해 본다라면 현재 구간에서는 추가 상승을 좀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000원대 가운데서 삼성 SDI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감의 기술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데일리온 곽유정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장이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어제 좀 외국인이 돌아와줘서 오늘은 계속 있어줄까 했는데 결국 다시 떠난 외국인. 지양지수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국내 시장 오전장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그래도 긍정적이었거든요. 전일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노동절로 휴장을 했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전장까지는 강보합권대 흐름이 좋았습니다. 다만 제약지수 같은 경우에도 오늘 한 마이너스 1.8% 정도 하락세가 나왔고요. 그로 인해서인지 코스닥 역시도 1%대 하락하면서 지금 동시호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가총액 2위 지금 종목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반해서 지금 2%대 하락세 나와주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이 계속해서 좀 눈치 보기로 가고 있는 모습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주는 금요일 미국의 또 고용지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혼조세로 계속해서 좀 흐름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다만 8월 수출 호조에 지금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는 업종단에서 나홀로 상승세가 지금 나와주고 있고요. 테마 같은 경우에는 오전장의 또 흐름 보니까 이 전고체, 그 전기차 화재부터 시작해서 테마 순환이 너무 빠릅니다. 네. 오늘 뭐 마지막까지 살아 있었던 테마는 토큰증권 관련된 이슈인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양자 기술 관련해서 예타 면제 관련 소식이 들어오면서 한 2거래 정도 반짝 상승세 나왔었잖아요. 그와 비슷한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사실 지금 테마 따라잡는 것은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그 웬만한 스킬이 있지 않는 한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좀 관망을 하면서 계속해서 시장 방향성을 잡아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 정리 도와드리면서 오늘 시장 양 지수 모두 다 좀 아쉽지만 약세 마감으로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이 좀 공백이 나타나는 가운데 업종별 순환매 양상이 차별화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요즘 시장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전일 대비 0.49% 약세로 마감 기다리고 있네요. 현재 구간 2667.98에 마감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코스닥은 1%대 약세로 낙폭을 더 키우고 마감이 될 것으로 보이네요. 761.52포인트.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약세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네요.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네, 9월 3일 화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뉴욕 증시가 부재한 상황 속에서 한국 증시 문을 열었고 오늘은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도 전거래를 대비해서 소폭 오르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강력했던 하루이기도 했는데요. 다만 어제 시장과 좀 분위기 비교해보자면 그래도 비슷한 흐름을 이어갔다라는 부분이 그나마 안정되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땠을까 마켓스팬을 통해서 먼저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는 강력한 섹터 보시면은 STO가 10% 이상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오늘 STO 관련주가 상한가에 안착을 하기도 했습니다. 확실히 강했던 업종이었고요. 장기 테마 쪽으로 봤을 때는 웹툰이 1.8%, 전기차 화재 쪽도 오늘 시장에서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실적 테마 쪽으로 봤을 때는 전력 쪽도 꽤나 강했고 에너지 쪽이 강했습니다. 업종별로 보실까요? 화학업종이 오늘 시장에서 2.7% 넘게 상승세, 그룹지주가 2.1% 넘게 상승세, 통신, 보험과 같은 안정적인 기업들이 또 상승 탄력을 강하게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오늘 핑거가 상한가 안착을 했고요. 셀로메드 상한가, 퀀텀원도 상한가 안착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지수 마감 상황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모두 다 하락세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0.6% 하락세 2,664선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오늘 코스피보다 더 하락폭이 컸습니다. 1% 이상의 하락 흐름 760선에서 거래 마감했는데 시가총액 1위권부터 5위권까지 대형주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위권부터 5위권까지 약한 게 아무래도 좀 시장을 끌어내리는 요인이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2에서 3% 이상의 급락 흐름이 나왔습니다. 워낙 큰 폭의 하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이 아마 많이들 놀라셨을 것 같은데 반도체주가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나 IT 투톱 기업들이 내리면서 관련된 섹터의 투자 심리가 크게 약해진 상황이고요. LG엔솔도 오늘 시장에서 약보합권, 삼바도 약보합권, 현대차가 최근 들어서 좀 급하게 올라왔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하락세 나왔습니다. 조정 국면이었고요. 3% 넘게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1위권부터 10위권까지가 모두 다 내리는 장이었습니다. 기아도 3.6% 이상 하락세 나왔습니다. 완성차 쪽이 크게 빠졌고 반도체가 크게 빠지면서 전체적인 투자 심리가 좀 꺾인 상황이고 지수도 함께 꺾였습니다. 11위권부터 1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다만 보시다시피 신한지주, 삼성물산, 삼성 SDI까지 일제 강세를 보여줬는데 삼성물산이 오늘 1위권부터 15위권 가운데서는 가장 강력했습니다. 6% 이상 강세를 보였습니다. 15만 4,8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는데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된 지수가 9월 안에 윤곽이 나올 것이고 이에 따라서 관련 기업들 중심으로 오늘 시장에서 투자 심리가 크게 개선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네이버가 0.7% 하락세, LG화학 오늘도 내렸습니다. 2% 이상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타 1위권부터 5위권까지 알테오젠이 다시 한번 시가총 1위권까지 진입이 됐습니다. 오늘 1% 넘게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지수가 1% 이상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알테오젠 나홀로 상승 흐름으로 거래 마감했고요. 이에 따라서 어제 다시 한번 시가총 1위권을 탈환했던 에코프로 BM이 오늘 2위권까지 내려왔습니다. 4% 이상 하락하면서 17만 4,5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18만 원 또 이탈을 했고요. 에코프로 1% 넘게 하락세, HLB 2%, 엔캡은 어제장에서 워낙 강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3.7% 이상의 조정 흐름이 나왔습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클래시스 3% 가깝게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클래시스 다시 한번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휴젤보다도 시가총액 한 계단 더 위로 올라왔습니다. 리가켄바이오 4% 넘게 하락세, 삼천당장 4% 넘게 하락세, 휴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4% 가깝게 조정 흐름이 나왔고요. 셀트리온 제약이 오늘 시장에서 약보합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69,000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결국에 양지수 모두 약세로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내일장도 좀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빨라도 너무 빠른 이 수단매 속에서 대응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시장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불확실성이 좀 축소될 때까지 기다려봐야 할까요? 네, 일단은 이번 주까지는 계속해서 네. 좀 방향성을 탐색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너무 막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좋은 종목들은 계속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대신에 단타 매매에 있어서는 정말 자신 있는 분들만 지금 시장에 천하제일 단타 대회가 열리는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순환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스킬 가지고 있으신 분들께는 좀 많이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장인 만큼 유념하시면서 증시 대응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니까요. 미국의 7월 PC 개인 소비 지출 같은 경우에는 물가 지금 2.5% 예상치가 지금 부합이 되면서 금리 인하에 있어서는 지금 쐐기를 박는 형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오늘 밤에는 8월 ISM 제조업 지수가 같이 또 발표가 나올 예정이고 거기다가 지금 졸츠 구인 이직 보고서 역시도 8월 4일 또 발표가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슈들은 그냥 체크 정도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가 사실 슈퍼 위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증시가 계속해서 좀 불확실성이 가중화되고 있는 그런 이제 분위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히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각각 이제 2%가 넘는 SK 하이닉스는 지금 3%까지 지금 하락세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떤 이슈가 대체 반도체 쪽에 들어와줬길래 반도체 투심이 좋지 않나라고서 봤더니 지금 반도체발 무역 전쟁이 확산할 지금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는 외신 기사가 있었습니다. 중국 쪽에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반도체 첨단 장비들 만들고 있잖아요. 중국에 대해서 일본이 추가 제재를 하거나 하면은 중국 쪽에서 심각한 경제 보복을 하겠다라고서 일본에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쪽에서도 지금 그 최대 자동차 제조사인 도요타 쪽에서는 지금 일본 반도체 정책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자동차 생산 관련해서 필수적인 핵심 광물 관련해서 접근을 차단할 가능성이 지금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례로 이전부터 이제 미국에서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 등 해서 중국의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를 판매 및 유지 보수하지 못하도록 추가 제재를 계속 일본 정부 쪽에 압박했다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관련 뉴스 기사가 좀 투심에 있어서는 좀 악화 요인으로 부각이 됐었던 게 아닌가 싶고요. 보니까 지금 미국이나 일본 당국 같은 경우에는 별도 입장을 지금 밝히지 않은 상황이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제 보복에 관련한 이 같은 보도에 대해서 금시초문이다라는 그런 일단 반응을 했다고는 하거든요. 네. 다만 이제 우리 국내 증시에서는 이렇게 이제 시총 1, 2위 기업이 주심이 좀 악화가 됐기 때문에 관련 기사를 저도 찾아온 거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 같은 내용들을 일단은 참고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이슈가 또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또 다시 한 번 더 리바이벌 되면서 부각이 되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흐름 보니까 지금
지금 이제 밸류업 지수 발표를 앞두고 나서 금융주, 특히나 오늘은 보험주들이 강세 움직임이 나타났었고 여기서 이제 비금융사인 지주사 쪽도 오늘 강세 움직임 보였었죠. 우리 앵커님이 아까 브리핑 도와드릴 때 보니까 삼성물산이 지금 6%대 정도 오늘 시총 상위주 중에서는 강세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LG 지금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8% 정도까지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지주사 관련 종목들이나 지금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된 기업들이 사실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종목들은 아니거든요. 특히나 시장이 조금 불안정할 때마다 밸류업 관련 기업들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당히 좀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움직임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 자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계속해서 좀 해지성으로 이런 밸류업 프로그램 쪽에 수급이 좀 가는 모습들 오늘 시장에서도 포착이 됐다라고서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당분간은 계속해서 좀 견조한 움직임이 밸류업 관련주들 내에서 추가적인 움직임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아서 조금 더 이제 안정적으로 매매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포트에 한 종목 정도는 이 같은 이제 밸류업과 관련된 종목들 편입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정도의 관점에서 투자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시장 흐름이 좀 불확실성이 좀 확대되고 있는 이제 국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하단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좀 제한적이긴 하거든요. 전일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단기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2630포인트에서 2730포인트 선, 그러니까 100포인트 내에서의 등락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같은 흐름 예의주시 하시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시장 전략 세워 나가시는데 참고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수급이 좀 공백이 발생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좀 밸류업 이런 쪽으로도 또 쏠리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장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섹터를 좀 압축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장 시초가 공략주로는 어떤 종목 준비하셨을까요? 오늘은 지금 뭐 가고 있는 또 수급이 몰리고 있는 쪽에 우리가 또 가야지 또 단기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화장품 관련 섹터가 분위기가 좋습니다. 네. 분명히 이제 7월 기점으로 해서 조정 준 종목들이 좀 꽤 많이 보였거든요. 그때는 이제 실적에 대해서 약간 좀 의구심이 시장에서 좀 들어왔었는데 막상 보니까요. 8월 달 지금 수출입 동향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21% 전년 대비해서 21% 정도 증가세 나와주고 있고요. 이 시장 점유율, 미국의 지금 화장품 쪽 관련해서는 시장 점유율 계속해서 지금 확대해 나가고 있는 분위기인데 이 점유율 차이 역시도 미국과 지금 중국이 벌써 6% 차이로 범위가 좁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또 외신 쪽에서 보니까요. 2030년 K컬처, 그러니까 한국 문화 시장 규모가 약 192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치가 나왔는데 그중에서도 K뷰티 시장이 2030년도 24조 원의 수익을 올릴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담기기도 했습니다. 진짜 잘하면 올 하반기 전체적으로 이제 화장품 수출 관련 금액이 1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데다가 하반기 지금 대규모 쇼핑 데이들도 많이 있는 상황이 있죠. 추수감사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화장품 섹터들 예의주시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인디 뷰티 관련 기업인 토니모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토니모리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요. 전년 대비해서 106% 정도 증가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에서 무려 한 100% 증가한 추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실적이 괜찮은 종목들, 특히 인디뷰티 쪽에서 잘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이 같은 실적에 어떻게 보면은 기여를 했었던 그런 상품들을 보니까 다이소에 지금 납품이 되고 있는 브랜드가 계속 호실적을 달성해 나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기초 제품인 레티놀 라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입소문을 타고 있는 중이라고 하고요. 다이소에 런칭한 브랜드 본셉 같은 경우에도 색조 브랜드가 판매 호조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유통 채널들도 계속 다변화하고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군대에 있는 군마트 PX 쪽에도 이 토니모리의 화장품이 입점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네. 그뿐만 아니라 올리브영 오프라인 진출을 시작으로 다이소도 지금
지금 계속해서 입점 늘려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자회사들의 실적 역시도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토니모리 쪽에서 가지고 있는 ODM 5회사인 메가코스 같은 경우에도 고객사 수주가 지금 증가하게 되면서 전년 동기에서 72% 정도 매출 성장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미국과 일본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유통 채널도 확대해 나가고 있는, 해외 유통 채널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관련 모멘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기술적인 분석 같이 함께 도와드릴까 하는데요. 네. 지금 일본 보시면은 지난 이제 6월달 단기 고점 이후로 기간 조정을 지금 받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마이너스 10% 내외 구간대 지금 단기적으로 지지 구간 한 보름 정도 만들어져 가고 있거든요. 8,500원대 단기 흐름 깨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일단 상단 움직임으로 전환되는지 흐름 한번 볼 필요성이 있고요. 상단 구간은 1,500원 구간대 돌파하면은 상승 추세로 전환된다라고 보시면서 단기 구간대에 이렇게 제가 잡아드리는 구간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서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토니모리 역시 다른 화장품주처럼 주가 부진 좀 이어져 온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되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일장에서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국제에너지기구가 한국이 지난해 국제사회에 제안한 무탄소 에너지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파티비롤 IEA 사무총장은 오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 IEA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비롤 사무총장은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수소를 포함한 다양한 수단을 포괄적으로 추구하는 한국의 정책적 접근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IEA는 이번 방문에서 부산에서 공동 개최하는 기후산업국제박람회 및 주요국의 CFE 활용 여건에 대한 공동 연구 등 한국과 다양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향후에도 국제 무대에서 한국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LG U+가 인터넷 TV 서비스 U+ TV에 AI 기능을 대폭 확대해 초개인화된 시청 경험을 제공하는 AIP TV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미디어 에이전트는 고객과 능동적으로 소통하는 챗 에이전트, 고객이 일상에서 AI를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마케팅 에이전트, 임직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워크 에이전트에 이어 LG U+가 네 번째로 선보이는 AI 에이전트입니다. 개인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하는 AI 큐레이션, AI 자막, 24시간 고객 불편 사항에 대응하는 익시 음성 챗봇 등 새 AI 기능을 제공합니다. LG U+는 올 초 그로스 리딩 AX 컴퍼니라는 새로운 슬로건을 공개하고 AI 중심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쿠팡이 인구 감소 추세에 보이는 지역을 포함해 최대 10,000명을 신규 직고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쿠팡은 2026년까지 전국 물류 인프라에 3조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한 계획에 따라 내년 초까지 9개 지역에 풀필먼트 센터를 비롯한 물류시설을 건립하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예상 직고용 인원은 10,000명이 넘습니다.
다음 달까지 대전과 광주광역시에 풀필먼트 센터 2곳을 준공할 계획이며 신규 예상 직고용 인력은 3,300여 명입니다. 쿠팡은 신규 물류 인프라 투자로 인한 지역 직고용 인력이 만여 명 늘어날 경우 비서울 지역 고용 인원은 6만 5천 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